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도 월세가 전세보다 더 많이 거래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10명 중 6명이 자이나 타이로 월세를 선택했습니다. 전국 전월세 신규 거래 중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선 건 처음. 특히 지방의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0%를 넘어섰을 정도로 월세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월세 시대는 이미 진입을 했다. 그러면 다양한 주거 형태들이 나온다. 주거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이걸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가계 대출 규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세 사기가 좀 무서워서 내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가 확실히 많긴 해요. 전세 대신 월세살이를 택한 세입자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전세 월세화가 주택 임대차 시장과 서민의 주거비에 가져올 변화를 전망해 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20대 청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주연 씨는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계약한 약 40제곱미터 면적의 투룸. 오랜 시간 발품을 팔고 나서야 집 상태가 너무 낡지 않고 가격 또한 합리적인 월세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약간 상식을 벗어난 가격이어서 90인데도 상태가 정말 안 좋은 집들이 많았어서 진짜 좋은 집을 가려면 100은 넘게 줘야 되더라고요, 요즘은. 동생과 함께 거주하기에 아주 널찍한 공간은 아니지만 만족감은 큰 편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사기를 당해 지난 2년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달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 세입자를 제가 구해야 되고 만약에 못 구하면 자기는 돌려줄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못 돌려받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이셨고 통보식 흔히 월세는 버리는 돈, 전세로 살아야지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고 당시엔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지 않았기에 보증금 1억 원을 은행 대출로 마련했는데요. 주변 분들이 자꾸 전세로 들어가라고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바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때 당시에 대출받아서 전세를 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 있길래 그게 되게 그리고 그걸 이용하라고 장려가 되던 때였어요. 다세대 주택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내심 마음에 걸렸지만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설득에 그만 안심을 했던 것이 큰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받은 게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담보물이 은행 빚을 넘고 건물 자체도 그 빚을 초과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 가치도 사실상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이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담보로 있다던 아파트도 자식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인데 니들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줄게 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사회 초년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처음으로 계약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라고 부동산한테 얘기를 하면 아니 건물주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 돈 떼먹겠냐. 아니면 뭐 보증보험 가입해줄게. 보증보험
돈, 보험료 우리가 지불해줄게. 문제 없어라고 하면 사회초년생들은 그런가? 라고 하고 이제 대부분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전세 사기를 인지한 후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도 진행해 봤지만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빌라의 주인이 바뀌고 올해 초 가까스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그때서야 문자가 끊거든요. 전세는 이제 좀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너무 이제 당연히 그 선택지는 생각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로 알아보게 됐고 불안함은 덜 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4월 말 기준 전세 사기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총 29,540명.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 30대 청년층이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의 75%를 차지했는데요.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순으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전 집주인은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주연 씨는 전세 제도의 개편과 함께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현재보다 훨씬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그 사람한테 빌려줘서 제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나중에 받는다? 이게 너무 이상한 것 같다는 걸 느꼈어서 전세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도 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좀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국토교통부 3월 주택 통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전국 주택 임대차 신규 거래 중 월세 비율은 60.7%로 4년 만에 약 20%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전국 비아파트의 월세 비율이 계속 높아져 75.6%를 기록했는데요. 아파트 월세 거래도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43.8%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전세가 당연히 자기 임차인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적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혹시나 전세 사기와 결부될까 봐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냥 조금 비용을 더 주지만 월세가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리고 월세는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엑싯이 편하잖아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엔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월세 계약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아파트들도 구액 월세 300만 원이 250 그런 거 많아요. 5억에 900 정도 원하시는 분이 있고 50평 같은 경우는 5억에 1100 막 이런 식으로 원하시고 임대인도 주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세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걸 원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로 꼽히는데요. 오랜 시간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일종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 전세 제도가 생겼냐면 사실 뭐 우리나라가 옛날에 돈이 없었잖아요. 국민들도 돈이 없고 국가도 돈이 없고 아무도 돈이 없다 보니까 전세 제도, 무이자 대출 제도로 생겨서 어떻게 보면 사금융이잖아요. 사금융을 활용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게도 해주게 되니까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도 있고 분양도 잘 되고. 그런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시작된 전세자금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자가 정책기관의 전세 보증을 받아 손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여파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보증을 선 정책기관으로 고스란히 전이됐는데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 5천억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증기관 3곳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일원화했는데요. 문제는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전세 매물 감소나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갭 투자, 아파트가 투기판 되는 거, 집값 올라가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전세가 문제야. 전세의 거품을 빼야 돼라는 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갑작스럽게 빼게 되면 또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갑자기 줄이게 되면 신혼부부들도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세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서울은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공급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서울은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월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50대 부부. 부지런하고 성실한 서로의 모습에 반해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한 지 어느덧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자녀가 분가한 후 부부 둘이서 간소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자가를 소유하기도 전세로 거주해본 적도 있지만 최근엔 아파트 평수를 줄이고 월세를 선택해 이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다 보증금이 적게 들어가는 월세가 사업에 융통할 목돈을 확보하기에 용이했기 때문. 더불어 주택 소유로 발생하는 각종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보험, 각종 세금 이런 게 생각보다 지출될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변에서 이제 분양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옛날보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금 대출 받은 분들 그 이자 부분이 상당한 걸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현금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자 비용 부담하면서 또 원금 부담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나.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수입이 고정적으로다가 나오면 괜찮은데 들쭉날쭉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로 살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 등을 경험했던 것도 월세 선택의 이유가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아무래도 집주인과의 그런 갈등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못 받게 되면은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는 시점하고 그쪽에서는 또 이제 빼주는 시점하고 어긋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원활하게 조율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아내는 월세 거주에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생각해 다시 집을 매수할 타이밍을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대내외의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고 대출 금리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어릴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정말 불황일 때는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사업자금 쪽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투자하는 비율을 나의 자산 비율에서 조금 많이 줄이시는 편이에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월세를 거주하시고 고가의 월세 주택에는 월 수입이 조금 많으신 고소득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임차인들의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는 계속 상승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 주택 월세 가격 지수가 0.09% 오르며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지만 특히 서울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통 월세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주요 대학가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6.1% 오른 60만 9천 원으로 집계됐고 평균 관리비 역시 1년 전보다 8.1% 상승해 7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전세 물건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월세로 전환이 많이 되고 약간 공급보다는 좀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가 좀 오른 게 아닐까라는. 빌라는 60에서 7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빌라도 신축이면 금액이 더 높아지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균 80에서 100성도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오피스텔은 관리비도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비에 따라서 또 월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때문에 식사가 제공되고 월세집보다 저렴한 하숙집이나 주방, 화장실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또는 기숙사 입사나 장거리 통학도 마다하지 않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 단위가 2년이다 보니까 좀 더 계약 기간이 짧은 형태를 선호했어요.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계약이 가능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주거 형태는 생각은 해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 차이가 30만 원, 40만 원 넘게 이제 차이가 나서 여기 기숙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저 뭔가 용인 수지 쪽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통학하면 또 집에서 자는 비용이나 식비 같은 것도 좀 주니까 절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월세가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을 찾는 청년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신촌 대학가에 있는 코리빙 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인데요. 침실 외 화장실, 주방 등을 공유해야 하는 쉐어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 공간인 주거시설을 둘러봤습니다. 한 공간에 3개의 방이 들어간 트리오와 1인실인 싱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방 타입과 상관없이 기본 가구와 가전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과 욕실 또한 방 안에 있어서 온전히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데요. 헬스장, 소셜 키친, 시네마룸 같은 질 높은 공동시설을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가장 차별화된 점입니다. 방에도 다 이제 개인적인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방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뭐 냄새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들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양의 음식을 하고 싶다 하면 이 공용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특히 주말 저녁에는 뭐 친구나 지인들을 초대해서 홈파티를 하는 것 같은 개념으로 여기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세요. 공용 공간 같은 경우는 예약제라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또 여성분들은 또 그런 게 더 많다 보니까 저희는 헬스장도 동일한 시간대에 뭐 5명 이렇게 딱 그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이곳의 세입자 대다수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20대가 70% 정도. 1인실 기준 월 임차료가 100만 원 안팎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입주율을 거의 98% 유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다는 점과 계약 기간의 유연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초년생들은 그런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이 굉장히 큰 돈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증금이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다 보니까 사실 큰 부담도 없고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을 다 가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이 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요. 한 상업용 부동산 기업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코리빙 하우스는 지난 2월 기준 7,371세대로 9년 만에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들어 미국의 하인즈와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자본도 국내 주거 임대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이렇게 큰 시장층이 이제는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게 돼서 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투자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긍정적 효과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자본이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수익들이 국내에 귀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인 외국 자본들에게 다시 귀속이 된다.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은 이제 불편한 진실이 되는데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주거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거는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기업 임대주택들을 공급하는 그 임대인들과 또는 임차인들의 상당 부분 서로 맞대금 지혜를 좀 짜내서 소비자도 납득하고 공급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임대주택의 틀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나 주택 형태를 가릴 것 없이 전세 월세화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주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대출이 안 나오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5억이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전세를 끼고 사고 나는 그냥 작은 아파트나 부모님 집에 이렇게 거주해도 되는데 이제 전세가 소멸하고 월세 시도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막히게 된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든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은 뭐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양극화가 더 벌어지죠. 돈 있는 사람들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거나 내가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가 있고요.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 주거 시장에 걸맞은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가처분 수익이 당연히 줄게 되죠. 그러니까 소비 성향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잘 좀 보완을 해서 전세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건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서울이 집이 부족할까?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닐까?
사실은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예요. 양극화 문제, 지방 소멸 문제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사회가 불안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좋은 대학교가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거잖아요. 양질의 일자리, 연봉 많이 주는 일자리가 지방으로 가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지방으로 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이 안 부족해요. 지방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오히려 서울 집값 주택수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으니 저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고 단순하게 뭐 신도시 개발하고 재건축 좀 활성화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